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올해 들어서는 주가 기준으로도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5월 중순 이후로는 다시 또 중국에 대한 걱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가도 좀 부진해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프를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5월 중순에 나왔던 한국은행의 북경 사무소에서의 그래프를 좀 따와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을 오른쪽에 갈수록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가 물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중국은 되려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물가가 낮아진다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리고 가게 입장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식 장기 불황의 모습이 바로 이 중국에서 감지되고 있다라는 여러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공급 과잉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수요 측면에서는 저가로의 어떤 소구, 즉 비싼 걸 못 사고 좀 필수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좀 더 싼 제품 그리고 집도 조금 더 싸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경기를 살려보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수요는 조금 더디고 공급 측면에서는 되려 공급 과잉을 더 자극시키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는 어떤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강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구조적으로도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그리고 실제 그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 전 세계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증시 대담에서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이 아직 산재했다는 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모멘텀을 챙겨봐야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홍록기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중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초반에는 중국 경제가 특히 이제 전인대를 통해서 5%를 제시했을 때 다들 좀 반신반의하긴 했습니다만 IMF나 무디스 등 최근에 중국 경제 성장률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1분기 기준으로 GDP도 그랬고 그 외 주요 실물 지표들이 연초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조금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월이랑 5월 달 경제 지표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회복 속도가 아무래도 1분기보다는 더뎌지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5% 전후에 목표 경제 성장률 달성 가능성이 높아진 거는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IMF에서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넘어가서도 보면은 결국에 하반기 좀 단기로 끊어서 본다면은 결국에 관전 포인트는 수요 회복의 속도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왔었지만 제조업이나 인프라 쪽 투자가 적절하게 빠르게 늘어나는 게 필요하겠고 소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준으로는 레벨 자체가 실망스럽다고 조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격대가 높은 경기 소비재들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관련된 품목들이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요가 높아지는 거를 확인해 왔고 이게 계속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달성 가능성 여부를 조금 짐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중국 경제가 그리고 경제 성장률에 대한 모습들이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를 바라봤을 때 본질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구조적인 리스크 요인이 있다. 이렇게 우려 섞인 시각을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잔재 성장률이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책이나 경기 관점에서 불안 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뭐 3년이나 5년 이렇게 길게 놓고 본다면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공급 관련된 지표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산업 생산 자체는 레벨이 나쁘진 않은데 가동률도 그렇고 그리고 뭐 PMI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고나 마진 압박 스프레드나 그리고 PPI에서도 네. 확인하면은 결국에 공급 측의 마진 압박들이 조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수요 쪽도 문제가 있었지만 공급 측에서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코로나 팬데믹 국면을 거쳐오면서 네. 계속 수요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맞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2013년도부터 이제 신핑 1기 지도부 때부터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런 그 공급 측의 문제점들은 꾸준히 지적을 되고 있었었고 뭐 실제로 뭐 자본 생산성이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고 노동 생산성 떨어지고 그 외에 이제 총 요소 생산성까지 계속 둔화되고 있었던 게 사실 코로나 이전에 뭐 2013년도부터 2018년, 20년도까지의 흐름이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인구 구조도 사실은 2013년도부터 나빠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노동 가능 인구들 숫자나 비율들이 줄어들고 있었었고 네. 이게 최근 들어서도 더 시장이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전체 인구 규모까지도 이제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 때문에 사실 중국의 장기적인 매력들이 조금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이 글로벌 공장 역할들을 수행을 하면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었었는데 그 입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사실은 앞에 이야기 들었던 요인들이 조금 구조적인 문제점들이라면은 정책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뭐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자금 환경이 나빠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공급 물량들도 내려가면서 실제로 그 부동산 경기 둔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정책적으로 그 부동산이 갖고 있는 뭐 과잉 공급이나 재고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앞서 이야기 들었던 요인들처럼 이제 구조적인 요인들로 이제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책을 섣부르게 바꾸는 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 부동산 관련된 어려움도 현재는 조금 불가피한 상황들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또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 가파르게 성장한 이후에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들은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변화되기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생산성 문제라고 하면 뭐 자본이나 노동의 증가를 통한 생산성 증가인데 워낙 자본이 많이 쌓여 있어서 일부 자본을 투여해도 생산성이 늘어나기가 지금 힘들고 인구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시기, 기술 혁신이 필요한데 나라 밖에서 조금씩은 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저도 뭐 가시적인 성과를 경제 지표에서나 뭐 인구 숫자에서나 바로 확인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그렇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정책의 의존도가 뭐 중국 경기나 증시를 볼 때 많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 내수 부양하는 데 집중을 맞아요. 최우선시하고 있었던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부분들인데 지금은 오히려 이 낮아지고 있는 생산성을 높이는데 정책의 모든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적어도 정책 방향성만큼은 괜찮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내용들을 많이 나왔었냐면은 뭐 제조업 현대화 그리고 뭐 첨단 산업 강화 그리고 이제 뭐 인구의 질적인 측면을 위해서라도 뭐 과학기술 인재 육성 등 이런 정책들이 결국에 뭐 인구의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뭐 전체 전반적인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조금 일조할 수 있는 정책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게 당연히 이제 뭐 미국과의 관계들까지 생각하면은 분명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도 그리고 뭐 정책의 효과도 낮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도 그 방향성 자체는 작년과 달리 조금 합리적으로 잘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의미 있게 계속 지켜보는 게 좋은 것 같다. 특히 삼중전회가 이제 1년 가까이 연기되고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개최될 거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역시 조금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들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어떤 항모를 돌리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캐치를 저희들 해야 될 텐데 아주 단기적으로는 이제 경제 지표의 변화겠죠. 중국의 어떤 수출입이라든지 특히 물가 같은 부분도 이번 주에 5월 CPI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플레 탈출에 대한 뭐랄까요 가능성을 좀 쳐다볼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저도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는 실물 지표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중요하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난달에 투자도 그렇고 소비도 둘 다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헤드라인 기준으로도 시장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을지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세부 항목들 중에서 중요하거든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네. 제조업 인프라 투자라든지 가격대가 높은 경기 소비재들에 대한 수요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물가에서도 저 역시도 이제 디플레 탈출의 시그널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PPI 지표들에서 세부 항목들을 보면은 결국에 그 산업별 간의 이제 PPI의 흐름들을 보면은 조금 마진 압박들도 여전히 심각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도 해소되는 조금 강도가 강해지는 거를 조금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이게 하나하나 짚어보려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구조적인 문제를 부각을 시키면서 이 기술적인 부분들 혁신이 필요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요. 최근 서방국에서 중국 제재가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제재가 심해지면 당연히 중국도 뭔가 회피하려는 모습에 여러 가지 뭐 공급망의 재편 네. 아니면 뭐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요 우방국으로서의 어떤 회피 이런 부분들은 나타날 텐데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런 질서 재편이 좀 성공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에요. 저도 이런 부분들을 성공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 결국에 내부적으로도 네. 이 정책 효율성을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는데 정책을 다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뜻이냐면 결국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공급망을 이제 미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이제 재편이 되면서 네. 중국 역시도 여기에서는 결국에 이제 회피 당하고 있는 셈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친중국 공급망들을 어쨌든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결국에 그 공급망 형성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질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총 요소 생산성을 오히려 높이는 것보다 낮추는 데 일조하는 요인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나마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을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뭐 중동 그리고 식량 안보 측면에서 남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이런 공산품 수요처가 될 수 있는 유럽 네. 이 세 지역에 대해서 이제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성공의 여부를 가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내부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좀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알리바바 얘기로 넘어가서 보면, 왜 알리바바냐 하면, 알리바바의 매출 성장률은 그만큼 그 내부적인 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일단 올해 매출 성장률 좀 회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또 경제가 정상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들을 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시각이 좀 궁금합니다. 뭐 느리지만 분명히 중국 가계 체력은 과거 한 2년 전, 3년 전과는 달리
튼튼해지고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소비에 대해서도 아까 뭐 전체 기준으로 조금 실망스러운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리긴 했지만 네. 그래도 분명히 회복 중인 건 맞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와 동행하는 이제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분명히 알리바바 실적 역시도 회복은 될 수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도 결국 이게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각도, 회복 각도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아직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 매출 실적 역시 분명히 우상향하는 그림은 맞을 것 같다. 회복의 시기는 맞다라는 부분들까지는 저도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래도 어려운 환경이긴 하지만 조금씩은 중국의 내수도 조금은 체력적으로 회복을 하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도 뭐 생산성을 위한 뭐 삼중전에도 1년 만에 열린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중국 증시 아니면 중국과 관련된 어떤 주가 측면에서의 접근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가 궁금한 상황이에요. 뭐 약간 이제 지역별이나 증시 지수별로 조금은 다르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경기 펀더멘탈이 돌아오고 있고 여기에 정책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주가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정책 효과가 분명히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 뭐 부동산 관련된 정책 기대감들은 부분적으로는 조금 되돌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필요하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네.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지금 또 높아진 기대감의 눈높이에는 좀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방어주 성격의 고배당주를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여전히 성장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드리겠다면은 중국 자체보다는 뭐 이제 글로벌 경기나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과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업종들이나 기업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글로벌 밸류체인이나 중국의 국산화를 책임지고 있는 뭐 AI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중국과 관계가 우호적인 지역들의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수출 쪽에 대해서 사실 주가에서도 본다면은 이제 내수 말고 수출을 수출 잘 하는 쪽에. 기업들이 주가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여기 예. 더 나아가서 미국 쪽에 이제 노출이 높은 보다 비미국 지역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수출 기업들 역시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전에 알리바바의 이야기들이랑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반기 경기 회복 속도가 시장 눈높이를 충족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좀 이제 내수 경기 펀더멘탈에 이제 맞춰서 주가가 더 추가로 오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베타가 큰 중국 플랫폼 기업들은 역시 높은 주가 탄력성을 기대해 봄직한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구조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정책적으로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씩은 뭐 기미가 나온다고 할까요?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록기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